그래서 사실 비평가를 등장시켜서 펠리니가 자기에게 비판하듯이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자기 반영적으로 신랄하게 말하는 영화를 아직까지도 찾아보긴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펠리니의 이 8과 2분의 1은 유년 시절 에피소드들의 나열은 인생의 희미한 기억이나 누더기에 불과하고 되게 수많은 여성 편력을 드러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목소리들을 펠리니가 자신의 8과 2분의 1의 작품을 다 수용함으로써 자기 비판적인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들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예술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브의 시대 리투브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7월 달인가 개봉하기도 했었는데요. 페데리코 펠리니 작품 중에 가장 대표작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알려졌었던 8과 2분의 1이라는 1963년도 작품을 가지고 오늘은 리투브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찾거나 이해를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수많은 평론가들이 한 번쯤은 다 써본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 뭘 이렇게 찾다 보면은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영화, 이해도 안 되는 영화에 대해서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또 영화는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리트브를 통해서 펠리니의 세계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 8과 2분의 1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런 식으로 한번 달아봤어요. 고민만으로도 종종 예술이 될 수 있다. 사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민이 일정하게 익어서 어떤 결과물로서 도출이 될 때 우리는 그 고민이나 번뇌 같은 것을 예술로서 승화됐다,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데 8과 2분의 1은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구이도라고 하는 인물이. 마스트로 앤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만 자기가 뭘 만들지를 자기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보면 이번엔 무슨 영화를 만들 거예요? 또 다시 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영화를 만드는가요? 수많은 기자들 뿐만 아니라 의사, 보는 사람들마다 제작자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구이도 빨리 결정해야 돼!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이 영화는 영화를 만드는 과정들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구이도가 일종의 핑계거리기도 하죠. 잠깐 요양원에서 약수물 마시면서 온천수 마시면서 주변의 여자들과 둘러싸여서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일들을 저에게 전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영화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민만으로도 종종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형식의 영화들은 그렇게 크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김지훈 감독의 거미숲, 신현식 감독이 시나리오를 썼었고 이 작품도 어떤 한 감독이 영화 제작을 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보시면 8과 2분의 1의 어떤 한국화된 버전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 영화에서는 영화 현장이 더 주가 되긴 합니다만 8과 2분의 1에서는 그보다는 오디션 보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조금은 있지만 그 요양소의 그 공간과 극장과 요 사이를 오가면서 구이도가 어떤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약간의 그 공간이나 포지셔닝의 구성은 다르긴 한데 사실 영화 현장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되는 얘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트리포 감독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제목이 사랑의 뭐였었는데 지금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데이 포 나잇이라는 영어 원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 포 나잇이 뭐냐면 밤에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보이도록 이제 특수 효과를 써서 찍는 장면들을 얘기하는 것을 데이 포 나잇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밤을 위한 낮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영화 초반의 시작이 영화 현장에서 인물들을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영화들은 사실 60년대를 통과했었던 많은 감독들이 일종의 자기 반영적인 영화들, 자기를 드러내는 영화 현장을 드러내는 영화들의 형식으로서 그렇게 많이 만들었었고요. 오늘 보실 8과 2분의 1이야말로 그런 작품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고민만으로도 종종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적절한 형식을 찾는 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예술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반영적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이 영화 보다가 제가 이 영화 가장 비슷하게 떠오른 영화는 뭐 거미숲도 설명드렸었고 트리포의 데이 포 나이트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디 앨런이 그 영화와 현실 사이를 막 오가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홀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애니와의 연애담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서 보면 극장 앞에서 애니와 함께 이제 영화를 보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어떤 여자가 되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나 되게 과시적이 너무 잘난 체하니까 우디 알렌이 앞에서 듣고 있다가 못 견뎌가지고 뒤돌아봐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너 그렇게 뭐 잘났니?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나 무슨 소리야? 나 콜롬비아 대학교 뭐 지금도 콜롬비아 대는 명문 학교죠.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학교인데 거기서 미디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내가 얘기하는 건 마셜 맥루한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디 알렌은 갑자기 그래? 정말이야? 그거 확실해? 라고 물었더니 한번 증명해 볼게 하면서 옆에서 갑자기 화면을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서 맥루한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마셜 맥루한이 나타나가지고 우디 알렌이 물어봐요. 이 남자 얘기 어때요? 그래 거의 개소리야. 뭐 내 이론을 하나도 알지 못해. 라면서 영화가 딱 그 장면이 끝나면서 우디 알렌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고 이렇게 말해요. 현실이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인데 사실 그 영화의 형식을 찾는 것, 영화와 현실의 어떤 간극을 찾는 것들은 우디 알렌의 뭐 스타터트 메모리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펠리니스러운 8과 2분의 1스러운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 우리가 종종 영화를 현실이라고 여기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이게 마치 영화처럼 그런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장면이 애니홀에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약간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그 마셜 맥루한이고요. 왼쪽이 콜롬비아대 교수를 연기했고 가운데 우디 알렌이 이렇게 맥루한을 불러다가 토론을 직접 하는 장면들을 그 애니홀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8과 2분의 1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영화라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펠리니가 정말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작품은 8과 2분의 1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들었던 달콤한 인생이에요. 1980년도 영화고요. 여기서는 뭐 사진 기자들을 파파라치라고 부르는 그 용어도 사실 달콤한 인생에서 나오기도 했었어요. 저 초반 장면에서 거대한 그 헬기로 예수상을 이렇게 나르는 마리아상이었나 그걸 석상을 나르는 장면 같은 거. 뭐 나중에 보면 테오 앙클로포스의 영화들 중에서 그 율리시스의 시선 같은 영화에서도 레닌 동상을 이렇게 들고 나르는 장면도 사실은 달콤한 인생의 그 오마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너무 성공하니까 계속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이게 칸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성공하고 뭐 그렇게 단순한 영화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무려 거의 또 3시간짜리 가까운 그런 길이의 영화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8과 2분에 보시면 기자들이 무슨 영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그 구이도 주변에 배우들이 계속 청탁을 하거나 계속 몸매를 과시하는 장면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심지어 추기경을 어떤 종교적인 걸 뭐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것을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 사회가 이제 캐톨릭 그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추기경을 또 만나는 장면들도 이제 2번인가 등장을 해요. 한 번은 밖에서 만나고 하나는 목욕을 하다가 그 사우나실 같은 데서 또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추기경도 끊임없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그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끔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작이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영화들은 뭐 대통령이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이탈리아에서 이 1960년대 배경인 이 영화에서는 추기경을 만난다는 게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끊임없이 물어보게 돼요.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 영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아르에 제가 쓴 펠리니 생각이란 글에서 이제 인용된 부분들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보충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달콤한 인생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성공세를 누렸는데 이 작품은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60년에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흥행도 성공했고 예술가로서도 정점에 이르게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8과 2분의 1은 아무 영화제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펠리니가 거부했어요.
더 이상 나 영화제 가지 않을 거야. 이탈리아인이다 보니까 베니스 영화제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냐. 펠리니가 신작을 준다는데 누가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베니스건 칸이건 안 가겠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이 영화제를 처음으로 선보인 건 모스크바 영화제였었어요. 물론 지금 모스크바 영화제보다 그 당시에 모스크바 영화제는 위상이 더 크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 펠리니가 생각한 어떤 문제,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특정 영화제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을 이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배짱을 지닌 감독이 오늘날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작가, 감독들과 영화제의 관계는 암묵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돼 있는 관계인데 그런 권위를 빌리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영화 8과 2분의 1인데 오히려 8과 2분의 1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그러면 어깨에 뽕이 차가지고 안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데 내가 영화를 왜 만들거나 어떻게 만들어지는 데서 자기 계속 고민이거든요. 어떤 정답이 없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는 어떤 기대감과 이미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급부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8과 2분의 1이라는 이 작품은 그 달콤한 인생의 성공으로 인한 세간의 관심을 고스란히 그려내고 있지만 동시에 나의 마음속에서 펠리니 자신의 어떤 자기 반영적인 인물인 구이도 마스트로 얀니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고백록, 고해를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이 결과, 이 영화 속의 전개 내용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첫 번째, 영화가 제작되지가 않아요. 제작이 중단돼 버립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총을 들고 구이도가 총을 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죽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우주선 세트장에서 모두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영화가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영화는 제작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종의 영화 제작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작품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8과 2분의 1에서는 펠리니 혹은 구이도라는 인물이 관련된 모든 여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어머니도 등장을 하고요. 과거의 어머니도. 그리고 현재 부인도 등장하고요. 현재 정부, 바람피는 대상도 등장하고요. 또 구이도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배우도 또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영화에 구이도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영화 제목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영화에 출연하는 되게 유명한 좀 여배우가 또 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여배우는 계속 물어봐요. 감독 시간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구이도는 계속 피해요. 아니 왜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삐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든 여성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다 등장을 한다. 따지고 보면 한 남자의 망상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한 남성 예술가가 욕망의 대상으로서 특히 이제 사기리나라고 어렸을 때 동네에 살던 약간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성. 근데 몸집이 엄청나게 커요. 그 여성에 대한 과거사까지도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할렘 장면이 등장을 할 때 보면 모든 여성들이 그 집안에 다 모여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 같은 장면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리는 이제 그런 거 과감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60년대는 그것을 더 말하기가 더 쉬웠던 시대이면 분명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아까도 고백록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펠리니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흔히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정도 유명하면 수많은 여성들과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상상에서부터 사실은 자기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과 현재를 오가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고 있어요. 아까 영화 제작 과정이 공적인 영역 과정이고 여성과의 관련성이 되게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은 또 과거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결이 되면서 과거와 현재가 막 오가기도 해요. 그건 애니홀에서도 마찬가지기도 했었거든요. 우디 알렌의 그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약간 모던하게 시공간의 배치들을 한데 결합시켜 버림으로써 모더니즘적 상상력의 자기 반영적인 영화의 대표적으로서 이 8과 2분의 1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펠리니와 관련된 저서에는 이 영화가 애초에 시나리오에서는 결말이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이도가 그 아내인 현재 아내인 루이자와 함께 로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로마행 기차 식당 칸에 앉아 있고 구이도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모든 캐릭터가 다 식탁에 앉아 있는 장면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우주선 세트 장면에서 강강 수월래를 하는 장면과 같은 것들이 사실 원래 기차 안에서 펼쳐지는 그런 구도였었는데, 그럼 기차 터널로 들어가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는 것이 원래 시나리오 아니었었는데, 어쩌다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게 사실 이제 영화 시작 장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오스티아 해변가의 우주선 세트장에서 그 찍게 되는 것. 원래는 예고편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세트를 저놓고 찍는데, 그 자연스럽게 예고편을 쓰지 않고 그걸로 영화의 엔딩으로 찍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적인 영역에서의 영화 제작과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과의 관계 이야기가 계속 교차하는 두 가지 영역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또 교차되면서 또 계속 두 가지의 원리로서 시간적 변진법의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8과 2분의 1을 구성하는, 씬들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화의 시작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그렇게 도로 안에서 차들이 꽉꽉 막히고 구이도가 그 안에서 갑자기 차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풍선과 같은 곳에 달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해변가에 도착을 했는데 밑에서 변호사가 막 끌어내리고 있죠, 제작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압받고 있다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꿈장면이에요. 영화의 첫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인데, 대단하기보다는 영화 첫 장면부터 보여주는 건 이 구이도라는 인물이 영화 제작 현실에 되게 압박감으로 시달리고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특히 달콤한 인생같이 이제 펠리니가 따지고 보자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했던 것과 비슷해요. 국내에서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예술가가 받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거거든요. 펠리니의 8과 2분의 1 전에 만들었던 달콤한 인생은 그것 이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 압박감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깨어나면 그 의사들이 이제 다가와서 약을 주고 이렇게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양원에서 2주를 보내게 됐는데, 의사들 물어보는 거죠. 감독님 무슨 영화 준비하고 계세요? 희망 없는 또 한 편의 영화요? 그게 펠리니가 계속 듣던 일종의 비아냥거리면서, 이 영화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 저도 비평가이긴 합니다만 모두 같이 비평가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 현실을 바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 의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제 코아르에서 썼던 글을 보면 이제 이 구이도를 향한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영화는 무슨 작품입니까? 또다시 절망으로 빠지는 영화를 만드실 건가요? 제가 맡을 연기는 배우들이 하는 거죠. 어떤 거죠? 저는 몇 번 등장하나요? 등등. 제작자에 의해 벌어지는 우주선 세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은 이 영화의 절정이다. 영화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감독 구이도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까지 이어지면서, 특히 뭐 이탈리아 사회가 좀 그런 것들이 심했었죠. 그를 향한 관심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구이도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뿐이다. 그런데 펠리는 이런 상황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전략을 통해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낸다. 채플린은 대중들이 사랑했던 떠돌이 찰리를 버리는 전략을 선택을 했었죠. 실제로 약간 광대 같은 캐릭터의 표상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인광 시대라는 영화에서 이전에 떠돌이 찰리라는 대표적으로 코스염하고 중절 못 쓰고 지팡이를 들던 캐릭터를 아예 버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노출시키는 순간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어떤 선택들을 했었지만, 펠리는 좀 더 이 고통까지도 그대로 드러내게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펠리는 더 이상 달콤한 인생에서 파파라치를 외치는 세속적인 감독이 아니라 자신의 우유부단한 결정자잖아요. 감독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되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그런 예술가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우유부단한 내면을 영화로 승화시키는 그런 고통의 축제를 드러내는 감독으로 사실 8과의 2분의 1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비평가했던 황현상 선생의 책 제목을 빌리자면 잘 표현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8과 2분의 1의 핵심적인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의 처방대로 그 다음 장면 보면 온천수에 딱 등장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실제 존재하는 배우예요. 나중에 이 배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구이도는 다른 데 가서도 계속 사실 영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우가 이 장면에 나오면 어떨까? 자기의 어떤 현실을 영화적 비전으로 바꿔서 교차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도미에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구이도의 시나리오와 그 작업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급수대에서 일하는 아가씨의 돌연한 등장은 대체 무슨 의도죠? 비평가들이 묻는 건 도대체 이게 뭔 의도야? 뭐 저도 이 영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의미론적인 해설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걸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의미를 묻는 존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동료이자 비평가인 도미에는 영화를 근거 없는 에피소드들의 연속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구이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논평들을 온천 장면 이후에 만나가지고 계속 또 들려주게 됩니다. 이 도미에란 인물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는 1차적으로 평론가이기도 해요. 냉철한 지성 우선시하는 도미에는 구이도의 시나리오를 두고 영화를 근거 없는 에피소드의 연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라고 비판을 해요. 그게 8과 2분의 1의 기본적인 편집 방식이에요. 에피소드의 연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자세히 보면 분명히 어떤 방식들이 아까도 구조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제작의 방식과 그 다음에 영화를 들렸던 압박감의 꿈의 장면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현재와 구이도의 그 과거 시절로 들어간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또 다시 교차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작 현실과 이 구이도의 몽상이 있는가 하면 또 구이도의 과거 기억과 또 현재의 어떤 상황적인 논리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계속 변증법적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에피소드의 연속은 달콤한 인생부터 본격화적으로 시도된 펠리니의 스타일이었었어요. 뭐 이전의 대표적인 라스트라다, 길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되게 리얼리즘적인 경향으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60년대 들어서 펠리니의 영화들은 약간 비논리적인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작품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오라고 하는 동료가 등장해서 글로리아라고 하는 딸의 친구래요. 알고 봤더니 새로운 여성과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글로리아도 나중에 할렘 장면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 여성들은 다 구이도의 망상 속에서 한꺼번에 다 등장해서 모여들게 돼요. 그리고 정부가 도착하죠. 카를라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유부녀를 또 바로 자기의 그 온천이 있는 요양원으로 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차역 근처에 숙소를 잡아주고선 카를라를 머물게 하는데 사실 카를라로부터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첫 장면을 보면 구이도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풍만한 그 육체에 얼굴을 묻고 또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이도의 어떤 필요성의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한편으로 일종의 탈출구, 해방구,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카를라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를라의 어떤 육체에 얼굴을 파묻었을 때 과거 아빠와 엄마가 등장하는 그때 아빠 엄마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호텔 로비에 와서 추기경 일행을 만나게 되고 그 여배우 자신을 계속 왜 불렀는지 내가 어떤 연기를 할 건지 나한테 대화를 해달라고 하는 약간 대여배우 같아요. 그 여배우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또 중년의 여인도 또 등장을 해요. 그 여자는 얼굴이 처음부터는 참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할렘 장면에서 보면 또 다시 다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망상들이 추기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인물을 만나야 되는 압박적 상황 그리고 자신을 또 압박하고 있는 대여배우의 어떤 모습 그리고 지나가는 그 여성에게 눈길을 주는 구이도의 어떤 시선 그 여성은 사실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약간 신비스러운 어떤 여인의 모습 이런 모든 욕망들이 그리고 현실들이 교차하는 그 호텔 로비 장면들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연희가 펼쳐지게 되는데 뭐 제작자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와 글로리아도 있고 정부 기자라고 했을 때 모리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광대예요. 사실은 구이도가 일종의 감독으로서 펠리니를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리스는 또 광대로서 또 펠리니를 또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모리스가 사람들에게 영을 주지 사실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렇게 또 여기잖아요. 여흥을 주는 거. 마야 이 지겨운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쇼를 벌이는 광대의 역할. 얼굴도 하얗게 분칠을 하는 그런 모리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이 밤의 연희를 이끌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이도를 데려놓고 구이도가 또 서로 아는 사이에 이 마야에게 내 마음을 텔레파시로 전하는 어떤 실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어, 좋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어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표현하니까 마야가 그것을 딱 받아요. 그리고 나서 받았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 니시 마사
딱 정확하게 그 글자를 써요. 아사 니시 마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바로 그 말을 보여준 다음에 구이도의 어린 시절로 화면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서 보면 애들끼리 다 이제 엄마가 재우고 있을 때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구이도가 함부로 쉽게 잠 못 드니까 다른 약간 누이처럼 보이는 여자애가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잠들 수 있어 되게 좋은 밤을 보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사니시마사였었어요. 이 아사니시마사는 사실 의미는 없는 단어일 거예요. 되게 초현실적인 단어일 텐데 어떤 놀이로서의 단어일 텐데 어떻게 보면 구이도의 어린 시절에 마치 마법처럼 애들과 같은 공간을 쓰면서 즐겼던 어떤 그런 말들 따지고 보자면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시민 케인, 오손 LG 시민 케인에서 로즈버드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런 아산 이시마사와 되게 유사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쓴 글을 좀 가서 설명드리면 야외 카페테리아에 구이도의 전부 카를라 등장했을 때 장면들도 있는데 모리스는 떠나는 구이도를 붙잡고 텔레파시 전송 실험을 해요. 모리스의 파트너인 안나는 구이도의 머릿속에서 아사 니시마사라는 글자를 읽어낸다. 그리고 구이도는 맞아 내가 지금 생각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장면이 확 이어져요. 어린 시절에 한수관으로 갔는데 엄마는 목욕을 마친 어린 구이도를 수건을 감싸고 침대에 데려든다. 침대에는 구이도를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있고 한 소녀가 그림을 가리키며 밤에 움직일 수 있어 이 그림이.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소녀가 무서울 때를 대비해 알려준 주문이 바로 아사 니시 마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이도의 어린 시절을 가리킨 동시에 어린 시절 행복했던 순간인 동시에 약간 두려움이 많은 어렸을 땐 뭐 괜히 뭐가 지나가도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어떤 주문과도 같은 그런 말이 바로 마법적인 말이 아사 니시마사고 이 말은 사실은 로즈버드. 그래서 이제 할렘 장면에서도 구이도를 목욕시켜주는 장면이 대표적이거든요.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엄마가 목욕시켜 준 것이나 구이도의 그 몽상 속에서 모든 문 여성들이 다 달라붙어서 구이도를 목욕시켜 주는 건 이 사람에게 가장 즐거운 그런 기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다시 이제 호텔 로비 장면에 나오고 전화하는 여인이 있고 그 전화하는 여인이 아까 얘기했던 신비한 여인이고 글로리아 커플이 또 등장을 하고요. 그 배우가 또 다시 압박을 하고 결국 그 압박 속에서 구이도는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아내인 루이자와 통화를 해서 루이자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부인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구이도가 또 한편 되게 원하는 건 자신의 아내인 루이자예요. 그래서 루이자를 불러들이게 되는 장면들이 이 호텔 로비 장면을 통해서 다시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호텔의 이제 한 방에서는 영화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상 디자이너가 있고 공간들을 설계한 설계 디자이너가 있고 여자들이 또 한편에선 있어요. 그 코노키아라고 하는 또 영화 프로듀서나 그런 인물들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조카들이야 소개하는데 사실 조카가 아니라 그냥 두 여성을 데려다 놓고 한 침대에 데려놓고 그렇게 또 그 판을 벌이고 있는 되게 혼란스럽고 저게 무슨 영화 제작 현장이야 요즘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면적인 영화 현장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들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갑자기 또 떠오른 건 클라우드 디아예요. 아까 온천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을 때 물 주는 여자가 바뀌었을 때 그 여자가 바로 클라우디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클라우디아는 구이도가 되게 이상화시킨 배우이자 실제 존재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이 배우의 실명이 클라우디아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디아에 대한 되게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이도가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결국 클라우드 디아가 찾아오게 되는 그러니까 구이도가 부른 거죠. 영화를 위해서 당신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또 추기경을 다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기경이 만나자는 약속 때문에 다음날 추기경을 만나게 되는데 추기경이 뭐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만 물어보게 되니까 갑자기 사라기나가 떠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라기나는 되게 풍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인 동시에 약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그런 동네에서 꼬마들이 막 놀리는 나이 든 여성인데 이 사라기나에 대한 사라기나한테 돈을 주면서 구이도가 춤춰봐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사라기나 막 춤추면서 8과 2분의 특유의 음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클라우디아뿐만 아니라 루이자를 오라고 했으니까요. 루이자 그리고 정부 카를라 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각각의 좀 다른 방식으로 위안을 구이도는 찾고 있다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클라우디아는 되게 이상화시킨 여성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루이자는 되게 현실적인 동시에 되게 지적인 여성의 이미지들을 대변하고 있고 카를라는 그냥 육체파죠. 뭐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이 여자에게 어떤 지적인 대화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카를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 어느 것에서 사실 정착하지 못하는 구이도의 모습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영화가 계속 지난하게 설정되지 못한 채 캐스팅도 완료되지 못한 채 늘어지고 있는 것처럼 구이도의 현실조차도 사실은 한 여성이나 한 관계 속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미지가 이 수많은 여성들이 등장해야 되는 이 2주간의 시간 동안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천에 있을 때 또 구이도 전하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전하가 바로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전하인데 그 전하와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방문을 해서 그 아내가 같이 얘기를 하다가 카를라를 정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모를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더 틀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현장 세트를 방문해서 구이도의 열망들을 중간중간 얘기하죠. 난 정직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사실 8분의 2분의 1이 펠리니가 고민하는 내면적인 어떤 정직함에 대한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테리아 앞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카를라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아내 루이자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하렘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가장 환상적인 장면인 동시에 구이도의 욕망은 모든 여자들이 자기 하렘에서 일정한 규칙 속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나를 탕으로 옮겨라고 하면서 모든 인물들이 구이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판타지 중에 하나이고요. 동시에 한 여성, 나이 든 여성은 계속 구이도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올라가야 돼.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 공간의 규칙인가 봐요. 그래서 채찍을 막 구이도가 휘두르면서 규칙을 지켜야 돼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이 장면들에서 보시면 여기 안에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이 거의 다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저 화면 안쪽 깊숙이 몸집이 좀 큰 여성이 사라기나라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그 극장에서 오디션을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장면들로 얘기하면서 사라기나를 연기할 배우가 오는데 영화 그 환상 속에 펼쳐졌던 그 사라기나 좀 다른 혹은 비슷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하는 프로듀서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 장면들이 같이 또 연결돼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장면은 극장에서 이제 도미에가 아까 얘기했던 시나리오를 도와주는 사람이자 그 말 많은 계속 비판하는 사람인데 구이도가 이제 그 얘기를 또 뒤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이도가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미에를 끌고 가서 목을 매달려서 교사형을 딱 시키는 장면이 극장 안에서 펼쳐져요. 이것도 역시 구이도의 환상이죠. 아까 우디 알런의 장면처럼 애니홀에서 뒤에서 콜롬비아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어는 어쩌고 영화는 어쩌고 막 떠드니까 난 맥루안에 이런 빠삭해라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맥루안을 데려다 놓고 실제 라시아 맥루안을 데리고 와서 해결해버리는 한 방을 먹이는 것처럼 사실 환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영화를 만드는 예술가들, 특히 남성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측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술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8과 2분의 1이 최소한 사소하면서 되게 솔직히 보여주는 것은 내가 현실에서 그걸 갑자기 도미에라는 비평가 떠든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를 죽이진 않지 않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하지만 환상이라면 그것이 영화라는 매체라면 감독의 손가락 하나로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순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장면들도 연결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이제 압박을 하죠. 구이도 누가 정부이고 아내이고 추기경이고 사라기나인지 오늘 분명히 말해야 돼. 그러니까 영화 안에 보면 지금 구이도의 망상들은 사실은 영화에 대한 구상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인물들인데 현실로 돌아오면 제작자는 아직도 배우를 안 정했어. 그러니까 촬영을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정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극장 안에서 펼쳐지고요. 그 가운데 아까 클라우드 디아, 구이도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이자 순수한 어떤 여인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클라우디아가 직접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아가 이렇게 직접 와서 구이도와 대화를 나누는데 구이도가 이제 클라우디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구이도를 향해서 클라우디아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아직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 넌 아직도 미숙해라는 식의 어떤 대사들을 날리게 돼요.
배우가 누구냐면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디아도 C자로 시작하고 카르디날로 C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여배우의 그 닉네임은 CC였어요. 그 되게 유명한 닉네임의 배우들이 있습니다. 비비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비비는 브리짓 바르도예요. 그럼 MM은 마릴린 먼로예요. 이런 것처럼 최고의 약간 글래머러스한 매력적인 배우들에게는 이런 그 닉네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비 엠맨과 더불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여배우가 바로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인데 이 CC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세르지오 네오네의 1968년도 작품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웨스턴의 바로 이 CC가 여주인공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CC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매력적으로 나오고 서부의 어떤 마카로니 웨스턴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로서 물론 이제 성적으로는 섹스 심볼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걸 펠리니가 8가 2분의 1에서 그걸 몰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순수한 여성의 이미지로 오히려 활용해서 보고 있어요. 이건 물론 남성 감독의 왜곡된 인상이고 그걸 클라우디아 카르디날레가 지적하는 장면도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를 등장시켜서 어떤 이상화된 모습에 대표적으로 한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 돼요. 그리고 CC가 얘기를 하다가 구이도가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데 그게 거짓말인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럼 네가 지금 말한 거 영화에는 이 부분 없단 말이군. 나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갔는데 라고 하니까 구이도가 그걸 또 순순히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독의 망상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 혹은 욕망하는 여인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영화를 활용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거짓말과 그것에 대한 인정들이 있고요. 그 영화 현장들로 돌아가서 자기 스텝인 코노키아에게 상하겠다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클라우디아를 막 찾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작자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 세트장 앞에서 우주선 세트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그 구이도가 계속 얘기를 듣다가 테이블 아래로 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쳐요.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어 광대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렇게 총을 꺼내가지고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총을 쏘아 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화면이 커트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트장의 엔딩샷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권총의 선택은 확실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구이독에 다가온 남자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영화 속에서 보시면 기자들을 피해 책상 밑으로 숨은 구이도는 질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장면이 바뀌면 총소리가 들립니다. 이 기자회견을 현실의 장면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고 본다면 구이도는 자살한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기자회견 장면은 구이도의 환상처럼 오히려 보여요. 이 영화를 다루는 많은 글들에서 구이도의 자살을 언급하는 경우도 사실 없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펠리니식 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우주선 세트를 떠나는 도미의 말을 빌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권총을 가지고 구이도가 자살하는 장면이야말로 그 자체야말로 환상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구이도가 갖고 있는 최대의 압박감, 제작자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압박감을 이 자살 장면을 통해서 환상적으로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상과 현실은 끝나고 이틀 안에 모두 철거해야 돼라고 했을 때 그때 도미에가 또 다가와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는데 제일 대사가 많고 제일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의 말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는 피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질서 외에 또 다른 무질서를 더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돈을 잃는 것은 제작자의 직업의 일부예요. 축하한다는 말 이외에 드릴 말이 없군요. 지금 이제 구이도의 영화가 제작이 중단됐으니까요. 제작자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망스러운 몸에 가볍게 연륜이 되는 데는 말이죠. 향수나 죄책감을 이제 구이도한테 위로하듯 말하는 거죠. 도미에가 가지지 마세요. 필요할 걸 창조하지 못할 땐 차라리 파괴가 창조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분명하게 그렇게 정당하게 존속할 권리가 과연 있는 걸까요? 잘못된 영화는 제작자에게 단지 경제적 문제이지만 당신에게는 그것이 최후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고대인들이 전쟁터를 정화할 때 했듯이 모두 그냥 놔두고 소금을 뿌리는 게 낫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생, 청소, 소독 같은 것이지 영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의미에서 시작돼서 무의미로 끝나는 존재 가치 없는 말, 형상, 소리에 의해 오늘날 질식되고 있어요. 그게 1960년대 문화적 상황이기도 했었죠. 예술가라는 이름이 가치 있는 진정한 예술가라는 가에게 우리는 침묵을 배우라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된 예술을 하지 못할 거라면 예술가에게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것이 제대로 된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도미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미에는 메나 랭보와 같은 프랑스 시인들을 인용하면서 비평가의 의미를 떠들어대요. 우리의 사명은 비평가는 뭐냐면 추악한 모습으로 매일 세상에 나오는 수십만의 미연 성격들을 비평가는 일소해버리는 거야, 제거해버리는 거야. 관객들이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쨌든 비평가의 사명이겠죠. 어쨌든 이런 도미의 말이 구유덕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구유덕에 던지는 그 도미의 마지막 말은 이런 겁니다. 실제로 당신은 당신 뒤에 완성된 한 편의 영화를 남기려고 했죠. 절름발이가 보기 흉한 발자국을 뒤에 남기듯이 남들이 당신의 오류로 채워진 형편없는 카탈로그를 유용하게 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괴상하고 이상한 오만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누더기나 희미한 기억을, 당신이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군데 바느질하여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죠? 라는 식으로 되게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새롭게 발명되는 물건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알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알리에서 보면 도대체 이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가 뭐야? 그 중에 팔리는 건 도대체 뭐가 있을까? 뭐 가라사니 고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품 미학을 두고 이게 목숨을 건 도약을 해야 된다. 상품이 상품으로서 마르크스를 인용하자고 한다면 선택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약과 마치 그건 목숨을 건 도약이란 말은 베르송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적이에요.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사랑의 논리에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기적을 얘기할 땐 이 전 우주에 뭐 50만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당신과 만나게 됐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억 인구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뭐 그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원래 없어요. 아무리 SNS로 열렸다고 해도 그 확률이 뭐 따지고 보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만남에 대한 기적적 의미를 부여할 때 사실 그런 커플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목숨을 건 비약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런 비약의 순간이 있는데 그건 상품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술도 예술이란 이름을 달고 제가 가끔 이제 종종 심사를 하게 될 때 보면 도대체 이걸 왜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도 그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대중들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일부에게라도 인정을 받고 그것이 소비되고 향유되고 경험된다는 것은 확실히 어떤 비약의 순간, 기적의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건 되게 드문 일이다라는 것을 드물기 때문에 동시에 고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미의 신랄한 말 속에는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평가를 등장시켜서 펠리니가 자기에게 비판하듯이 말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보다 더 자기 반영적으로 신랄하게 말하는 영화를 아직까지도 찾아보긴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펠리니의 이 8과 2분의 1을 유년 시절 에피소드의 나열은 뭐 인생의 희미한 기억이나 누더기에 불과하고 뭐 대개 수많은 여성들을 여성 편력을 드러낸 것처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목소리들을 펠리니가 자신의 8과 2분의 1의 작품을 다 수용함으로써 자기 비판적인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들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예술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구이도의 말을 빌자면 나에게 힘과 생명을 주면서 나를 떨게 하는 이 행복의 성과는 무엇인가? 제작은 이제 중단됐고 다 망해버렸는데 갑자기 어떤 성광 같은 것을 받았다는 식으로 구이도가 말하는 장면은 그 망해가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어떤 빛, 어떤 질서를 발견하는 순간으로 이어지면서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라고 구이도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뭐 최소한 펠리니가 달콤한 인생으로 대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다음 영화를 고민했을 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내가 영화를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진실을 말해야 되는지 최소한 솔직하게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렵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자 아내의 말을 통해서 인생은 축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돌기 시작을 하고 그때 갑자기 구이도가 영화 현장에 가기 너무 싫어했던 사람인데 메가폰을 잡고 잠깐만 내가 명령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실제 영화를 찍고 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혼돈 속에서 드디어 통제하는 방법, 통제하는 길의 선택을 다시 한번 잡게 되는 장면은 되게 중요한 이 영화의 엔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성기를 들고 메가폰을 들고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군무를 추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께 영화 제작 과정을 반영했다고 하는 8과 2분의 1에 대한 좀 더 빠른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전에 이제 어떤 화면 속에서도 좀 제 글들
글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코아르라고 하는, 제가 그래도 꽤 많은 지금 글들이 올라와 있고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많은 젊은 평론가들이 글을 써놨습니다. 그 중에 펠리니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8과 2분의 1과 그때 강연도 예전에 했었거든요. 펠리니 영화 개봉했을 때 비탈리니에 대한 짧은 부분들을 같이 옮겨놓고 있는데, 혹시 이제 제 말들을 통해서도 뭐 이해하실 수 있고 이 유튜브 영상은 그래서 이제 또 전달 드린 것이기도 한데, 펠리니 생각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에도 언제나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어떤 영화 만드는 예술가의 고뇌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8과 2분의 1에 대해서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이 또 여러분께 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아르도 좀 많이 찾아주시고 이 글도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빠르게 또 이제 이 영상 길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도 8과 2분의 1을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약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댓글을 통해서 저희 튜브의 시대를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아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튜브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고전 영화인 1963년도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이라는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